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강의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실제로 삶에서 큰 도움을 받는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60세 이후 인생이 술술 풀리는 사람들의 공통점 7가지입니다. 우리는 흔히 60세를 이제부터는 내려가는 나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반대로 말씀드립니다. 60세 이후야말로 인생의 진짜 실력과 지혜가 빛을 발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동일하게 60세가 넘어도 어떤 분들은 표정이 밝고 관계도 원만하고 경제적으로도 여유롭고 하루하루가 편안하고 즐겁게 흘러갑니다. 반면 또 어떤 분들은 비슷한 나이인데도 늘 불안하고 인간관계에 상처받고 몸과 마음이 동시에 힘들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같은 나이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여기엔 운이나 재산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와 습관에서 비롯된 분명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공통점들은 누구나 실천할 수 있고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이 순간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7가지는 여러 전문가들의 연구, 실제 인터뷰, 그리고 수많은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들입니다. 이 강의를 끝까지 들으시면 이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더 행복해지는구나. 나도 지금부터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하는 확신이 생기실 거예요. 여러분, 60세 이후의 인생은 관리만 잘하면 더 편안하고 더 자유롭고 더 지혜롭게 흐르는 황금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생이 술술 풀리는 분들이 가진 7가지 중요한 공통점을 하나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공통점 1. 집착을 내려놓고 여유를 선택한다. 여러분, 60세 이후 인생이 술술 풀리는 분들의 첫 번째 공통점은 바로 집착을 내려놓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수많은 것을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가정, 일, 돈, 체면, 자식, 주변 사람들의 시선. 마음속에는 늘 놓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 인생이 편안하게 펼쳐지는 분들은 어느 순간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좀 내려놓아도 되는구나. 내가 쥐고 있는 것 중에 진짜 중요한 건 몇 개 안 되는구나.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건 포기가 아닙니다. 포기가 아니라 나를 위해 불필요한 무게를 덜어내는 선택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사람들의 시선. 젊을 때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신경 쓰느라 내 진짜 모습대로 살지 못한 순간도 많았죠. 하지만 60세 이후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들은 이제야 깨닫습니다. 남들은 나에게 관심이 없다. 나도 이제 나를 위한 삶을 살아도 된다. 과도한 책임감. 가족을 위해 모든 걸 감당하며 버텼을 때가 많았지만 이제는 내 몫의 책임과 남의 몫의 책임을 구분합니다. 자식이 어른이 되었으면 인생은 본인이 살아야 하는 거죠.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맞다는 고집. 나이 들어 갈등이 깊어지는 가정의 대부분은 사실 누가 맞냐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생이 편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고 틀린 건 사실 중요하지 않다. 평온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 정말 지혜롭습니다. 평온은 고집을 내려놓을 때 찾아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여유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집착을 내려놓은 자리에 자연스럽게 여유가 들어옵니다. 이 여유는 단순히 시간이 많아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마음의 공간이 넓어졌다는 뜻입니다.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사소한 문제에 덜 흔들립니다. 인간관계가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 줄어듭니다. 얼굴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건강도 좋아집니다. 실제로 마음의 여유가 생긴 분들은 말투, 걸음걸이, 눈빛까지 달라집니다. 사람들이 먼저 다가오게 되는 힘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까요? 여기 60세 이후 인생이 풀리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내려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1. 남의 평가. 누가 뭐라 하든 나는 내 속도대로 가겠다. 2. 지나치게 비교하는 마음. 비교하면 끝이 없다. 나는 나만 보면 된다. 3. 과거의 상처, 후회. 돌아가도 바꿀 수 없는 건 내려놓고 앞으로 바꿀 수 있는 것만 붙잡자.
이 세 가지만 내려놓아도 삶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마무리 메시지. 60세 이후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들은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이제는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들과 멀어질 때가 됐다. 이 사실을 깨달았고 조용히 자신을 위해 여유를 선택했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순간부터 하나씩만 내려놓아 보세요. 그러면 진짜 편안함이 찾아오고 인생이 생각보다 훨씬 부드럽게 흘러가게 됩니다. 공통점 2. 관계의 범위를 줄이고 질을 높인다. 여러분, 두 번째 공통점은 관계의 범위를 줄이고 질을 높인다입니다. 이것은 60세 이후 인생이 술술 풀리는 사람들의 거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인생 전반부를 사람들과 연결되고 인정받고 사회적 관계를 넓히는데 많은 에너지를 써왔습니다. 직장, 거래처, 지인 모임, 아이들 학부모 모임. 사람을 넓게 알아야 한다는 말도 익숙했죠. 하지만 60세 이후 잘 사는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바로 편안한 관계만 남기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 스트레스는 건강과 직결됩니다. 연구들도 말합니다. 60대 이후 건강을 해치는 가장 큰 요인은 음식, 운동 부족보다 관계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을 이렇게 분류합니다. 나를 편하게 하는 사람,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 기분 좋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 서로 부담 없이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만 곁에 두고 나머지는 조용히 거리두기를 합니다. 중요한 사실. 사람을 줄인다고 외롭지 않습니다. 사람을 줄이면 외롭지 않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걱정하시지만 실제는 그 반대입니다. 오히려 애매한 관계, 피곤한 관계, 억지로 유지한 관계가 사라지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진짜 중요한 사람과의 관계가 더 깊어집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날 때마다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 늘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 비교하고 경쟁하려는 사람, 부탁만 하고 돌아보지 않는 사람. 60세 이후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거리를 둡니다. 예의를 잃지 않되 필요 이상으로 가까이 두지 않기를 실천합니다. 이는 무례함이 아니라 자기 보호이자 건강한 경계 설정입니다. 반대로 이런 관계는 반드시 챙깁니다. 60 이후 인생이 잘 풀리는 분들은 관계의 수는 줄이더라도 아래 세 가지는 꼭 지킵니다. 1. 정서적으로 따뜻한 사람. 말 없이도 마음이 편하고 만나면 시간이 금방 지나가는 사람. 2. 서로 기대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경제적 도움이 아니라 심리적 의지가 되는 사람. 3. 같이 웃을 수 있는 사람. 이 나이에는 웃음이 나는 관계가 최고의 복입니다. 인생은 결국 한두 명의 좋은 관계가 모든 고통을 덜어주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계가 줄어들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 마음이 잔잔해집니다. 불필요한 감정 소모가 거의 사라집니다. 갈등, 오해, 상처가 크게 줄어듭니다. 건강 지표가 좋아집니다. 하루가 훨씬 가볍습니다. 무엇보다 나답게 살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관계를 줄이는 것은 고립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것은 세상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요소를 정리하고 내 안의 평온을 지키는 선택입니다. 60세 이후 인생이 술술 풀리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좋은 사람 몇 명이면 충분하다. 인생은 원래 관계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넓은 관계보다 편안한 관계를 선택해 보세요. 진짜 인생이 훨씬 순해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놀라울 정도로 가벼워질 것입니다. 공통점 3. 배우는 것을 평생 이어간다. 여러분, 60세 이후 인생이 술술 풀리는 사람들의 세 번째 공통점은 바로 배움이 끊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배움이라고 하면 젊었을 때 학교에서 하는 공부만 떠올립니다. 하지만 60대 이후 행복한 사람들은 공부의 개념을 완전히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배우는 것은 지식을 쌓는 게 아니라 삶의 활력을 되찾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연구에서 확인됩니다. 60세 이후에도 꾸준히 새로운 것을 배우는 사람들은 치매 발생률이 낮고 우울감이 적고 삶의 만족도가 매우 높고 대인 관계가 활발하며 건강 지표도 좋습니다. 왜일까요? 뇌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자극을 받는 순간 다시 활성화됩니다. 쉽게 말해 배움은 뇌의 재생 버튼입니다. 중요한 건 어떤 것을 배우느냐가 아니라 배우는 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선생님, 뭘 배워야 하나요? 영어? 컴퓨터? 요리? 하지만 실제로 60세 이후 잘 사는 사람들은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뭘 배우느냐보다 배우는 삶을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 예를 들어볼까요? 스마트폰 기능 하나씩 배워보기. 요리 레시피 한 가지 새로 시도해보기. 동네 작은 문화센터에서 공예 배워보기. 새로운 운동 시작해보기 필라테스, 수영, 걷기 루틴. 마음 공부, 글쓰기, 여행지 역사 공부하기. 새로운 동네 탐방하기. 배움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배우려는 마음이 인생을 젊게 만듭니다. 배움은 자존감을 끌어올리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60세 이후 흔히 빠지는 감정이 쓸모없음이라는 느낌입니다. 나도 이제 나이 먹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자존감도 함께 떨어지죠. 하지만 새로운 것을 배울 때는 다릅니다. 내가 이걸 해냈네. 생각보다 잘하잖아. 재밌는데? 이런 순간들이 쌓이며 자신감이 되살아나고 삶에 대한 기대가 다시 생깁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우울해졌다가 작은 취미 하나를 배우면서 삶이 다시 활기차졌다고 말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 배움은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배움은 새로운 인간관계를 자연스럽게 만들어줍니다. 운동에서 만난 사람, 공방에서 함께 작품 만든 사람, 여행 동호회에서 함께 떠나는 사람, 스마트폰 배우러 온 또래 친구, 활동 기반 관계는 60대 이후 가장 건강한 관계라고 합니다. 스트레스가 적고 만남이 목적이 아닌 배움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계는 오래 유지되고 정서적 안정을 크게 높여줍니다. 배움은 결국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런 말은 사실 배움을 멈춘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반면 배우는 사람은 언제든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60세든 70세든 80세든 배우는 순간부터 삶은 다시 젊어집니다. 오늘 이 말 한 줄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배우는 사람은 나이를 먹지 않는다. 새로운 배움이 여러분의 일상을 더 밝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공통점 4. 건강관리를 투자로 본다. 여러분, 60세 이후 인생이 술술 풀리는 사람들의 네 번째 공통점은 바로 건강관리를 비용이 아닌 투자로 본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관리라고 하면 돈이 든다, 귀찮다, 시간이 아깝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들은 건강을 완전히 다르게 바라봅니다. 바로 건강은 소비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60세 이후의 삶에서 건강은 곧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건강해야 움직일 수 있고, 건강해야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고, 건강해야 사람도 만날 수 있고, 건강해야 삶이 편안해집니다. 건강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실천하는 5가지. 60세 이후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들은 복잡하고 어려운 걸 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래 5가지만 꾸준히 실천합니다. 1. 정기 검진을 선제적 관리로 본다. 문제가 생긴 뒤 병원 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기기 전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싼 비용이고 가장 큰 효과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검진은 돈 아끼는 방법이다. 2. 무리하지 않는 운동을 꾸준히 한다. 격하게 운동할 필요 없습니다. 대부분의 행복한 60대는 걷기, 스트레칭, 필라테스, 수영 같은 부담 없는 운동을 꾸준히 합니다. 적당한 운동이 면역력, 관절, 혈압, 체력 모두를 지켜줍니다. 3.
수면을 절대 소홀히 하지 않는다. 잠이 부족하면 혈압, 혈당, 면역력,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60세 이후 잘 사는 사람들은 수면 습관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밤을 줄이는 대신 오히려 충분히 자고 낮에도 가벼운 휴식을 챙깁니다. 4. 식사는 가볍고 균형 있게. 나이가 들수록 많이 먹는 것보다 잘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식 줄이기, 야식 줄이기, 가공식품 줄이기, 생선, 채소, 단백질 균형 맞추기. 이 작은 변화가 몸의 염증을 줄이고 노화를 늦춥니다. 5.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는 보이지 않는 독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이 스트레스가 실제 병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들은 명상, 산책, 취미 활동, 관계 정리 등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확보합니다. 건강을 챙기는 데 드는 비용이 아까워요라는 분들에게 60대 이후 가장 흔한 실수는 병원비, 운동비, 건강식품비를 지출로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병원비 아끼려다 큰 병이 생기면 수백만 원이 듭니다. 운동비 아끼다 허리, 무릎 망가지면 치료비가 더 들어갑니다. 잠을 줄이다 온갖 건강 수치가 악화되면 시간과 비용이 2배로 듭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쓰는 건강비는 미래에 쓰지 않아도 될 돈이다. 건강 투자는 결국 삶의 질 투자입니다. 건강이 받쳐줘야 여행도 가고 취미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손주 돌보는 것도 즐겁고 무엇보다 내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다른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제한됩니다. 그래서 60세 이후 인생이 술술 풀리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건강에 투자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삶을 설계합니다. 마무리 메시지. 이 나이에는 건강이 노력보다 큰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을 지키는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건강을 투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몸도 마음도 더 가벼워지고 여러분의 삶이 훨씬 더 여유롭게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공통점 5. 돈을 걱정이 아닌 계획으로 다룬다. 여러분, 60세 이후 인생이 술술 풀리는 사람들의 5번째 공통점은 바로 돈을 걱정으로 다루지 않고 계획으로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60세가 넘으면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 바로 돈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필요할까? 내 연금은 충분할까? 병원비는 어떻게 하지? 혹시 자식에게 부담 주진 않을까? 이런 불안은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편해지는 사람들과 늘 불안 속에 사는 사람들의 차이는 바로 이것입니다. 걱정으로 시간을 쓰는가 아니면 계획으로 길을 만드는가. 돈이 많아서 안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계획이 있어서 안정적인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을 하나 말씀드릴까요? 재산이 많아도 계획이 없으면 늘 불안합니다. 반대로 돈이 많지 않아도 계획이 있으면 마음이 안정되고 삶이 편안해집니다. 60세 이후 인생이 잘 풀리는 분들의 특징은 미래를 막연하게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돈을 관리할 때 반드시 5가지를 점검합니다. 1월 지출을 정확히 파악한다. 대부분의 불안은 얼마를 쓰는지 모르는 것에서 옵니다. 그래서 이들은 고정지출, 생활비, 여가비를 명확하게 분리해 기록합니다. 이 고정비를 최소화한다. 고정비만 줄여도 은퇴 이후의 불안이 크게 줄어듭니다. 통신비, 보험료, 관리비, 자동차 유지비, 이런 것만 조금 줄여도 매달 남는 돈이 눈에 띄게 늘어납니다. 3. 연금 흐름을 확인한다. 이 나이에는 연금이 월급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들은 국민연금, 기초연금, 개인연금의 입금 스케줄을 정확히 파악합니다. 돈이 일정하게 들어온다는 사실이 심리적 안정감을 크게 높여줍니다. 4. 현금 흐름을 관리한다. 이들은 얼마나 모았느냐보다 얼마나 꾸준히 들어오느냐에 집중합니다.
즉 자산보다 흐름 플로우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5. 예비 자금을 확보한다. 병원비, 갑작스러운 지출에 대비해 1년치 생활비 정도를 비상 버퍼로 따로 둡니다. 이것만 있어도 삶의 불안이 크게 줄어듭니다. 돈 걱정을 멈추는 가장 확실한 방법. 숫자를 눈으로 확인하는 것. 걱정은 머릿속에서 만들어지는 상상입니다. 하지만 계획은 종이 위에 써지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60대 이후 삶이 안정적인 사람들은 종이에 이렇게 씁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 매달 나가는 돈, 줄일 수 있는 항목, 여유자금, 연금 입금일, 앞으로 최소 5년의 흐름. 이렇게 정리하면 불안이 70%는 사라집니다.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앞으로의 삶이 보이는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돈은 걱정하는 사람보다 계획하는 사람에게 웃어줍니다.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들의 공통된 말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불안한 게 아니라 계획이 없어서 불안한 것이다. 계획이 생기면 같은 돈으로도 삶이 안정되고 관계가 안정되고 미래가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계획이 있는 사람은 돈을 지배하고 계획이 없는 사람은 돈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마무리 메시지. 돈을 걱정으로 다루는 순간 마음이 지치고 삶도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돈을 계획으로 다루게 되는 순간 불안이 사라지고 인생이 술술 풀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돈을 걱정이 아닌 계획의 언어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것만으로도 인생이 훨씬 안정되고 편안해질 것입니다. 공통점 6. 마음을 정게 유지한다. 여러분, 60세 이후 인생이 술술 풀리는 사람들의 6번째 공통점은 바로 마음의 나이를 정게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이 드니까 몸이 예전 같지 않네. 벌써 60이야. 인생 참 빠르다. 하지만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들은 자신의 나이를 이렇게 정의하지 않습니다. 난 지금도 40대 마음이다. 마음만은 여전히 젊다. 이런 마음가짐이 단순한 낙관이 아닙니다. 실제로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마음이 젊은 사람은 몸도 따라 젊어집니다. 여러 연구에서 확인된 내용입니다. 나는 젊다고 느끼는 사람은 면역력, 체력, 스트레스 지표가 좋고 외모 또한 더 젊게 보이며 우울감이 크게 낮고 사회적 관계가 훨씬 활발합니다. 결국 마음이 몸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젊게 만드는 습관은 무엇일까요? 60세 이후 인생이 잘 풀리는 분들은 다음 4가지를 꼭 실천합니다. 1. 말투를 젊게 한다. 말투는 마음의 나이를 결정합니다. 요즘 애들은 나는 이제 늙어서 이런 말은 마음을 더 빠르게 늙게 만듭니다. 반대로 나도 해볼까? 이거 재밌어 보이네? 이런 말은 마음의 나이를 즉시 10년은 젊게 만듭니다. 2. 옷차림과 외모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는다. 과하게 꾸미는 것이 아니라 깔끔하고 편안하게 내가 만족하는 스타일을 유지하는 것. 이런 사람들은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괜찮은데? 이 작은 습관이 자존감과 기분을 끌어올립니다. 3.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젊은 사람의 특징은 도전이 아니라 두려움이 적다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기능 하나 배우는 것, 새로운 길로 산책하는 것, 새로운 음식 먹어보는 것. 작은 시도 하나가 마음을 젊게 만드는 강력한 자극이 됩니다. 4.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부드럽게 유지한다. 마음이 늙으면 사람을 경계하게 되고 혼자 있으려 하고 새로운 관계를 귀찮아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젊은 사람은 먼저 웃어주고 먼저 인사하고 먼저 관심을 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먼저 다가오는 경험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젊은 마음은 결국 좋은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됩니다. 마음의 나이는 스스로 정하는 것입니다. 나이는 숫자이고 마음은 선택입니다. 60세든 70세든 80세든 마음의 나이가 40이라면
삶은 40대처럼 활기차고 즐겁게 흘러갑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아직 충분히 젊다. 이제 시작이다.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 이 한 문장이 여러분의 일상과 표정과 관계를 완전히 바꿔줄 것입니다. 공통점 7. 인생의 의미를 다시 만든다. 여러분, 60세 이후 인생이 술술 풀리는 사람들의 마지막 공통점은 바로 인생의 의미를 다시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일, 가정, 자녀, 사회적 역할에 묶여 누가 정해준 의미를 따라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그 모든 것에서 자연스럽게 손을 떼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죠. 이제 나는 무슨 역할로 살아야 하지? 나는 이제 어디에 필요한 사람이지? 앞으로 뭐 하면서 살지? 이 질문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허무함, 우울, 무중력 같은 감정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인생이 잘 풀리는 사람들은 이 시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갈 시간이 왔구나. 은퇴는 역할의 끝이 아니라 의미의 재시작입니다. 60세 이후는 사회적 역할이 줄어드는 시기가 아니라 개인적 의미가 다시 커지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잘 살아가는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나를 돌보는 시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시간, 부부관계 다시 정비하기, 손주와 보내는 소중한 시간, 봉사나 재능 기부, 여행, 취미, 학습 등 나만의 프로젝트 만들기, 친구나 이웃과 따뜻한 관계 만들기. 이 모든 활동이 새로운 의미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60세 이후 진짜 행복은 가벼운 의미에서 옵니다. 젊을 때의 의미는 크고 무거운 목표에 있었지만 60세 이후 의미는 아주 사소한 데서 찾아옵니다. 꽃 한 송이 키우는 기쁨, 매일 걷는 30분의 평온, 손주 사진 한 장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순간, 작은 친절 한 번으로 느끼는 보람, 책 한 페이지에서 얻는 깨달음, 큰 성공이나 업적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기쁨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빛나게 해줍니다. 새로운 의미를 만드는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의미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에너지가 생기고 에너지가 생기면 사람들이 다가옵니다. 의미 없이 사는 사람은 혼자 있어도 외롭고 의미 있게 사는 사람은 혼자 있어도 충만합니다. 그러므로 60세 이후 삶의 핵심은 사람이 많은가 일이 많은가가 아니라 내 삶에 의미가 있는가입니다. 마무리 메시지. 여러분, 60세 이후는 인생이 끝나는 시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을 마음껏 해볼 수 있는 두 번째 전성기입니다. 이제는 누가 정해준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만드는 의미로 인생을 다시 설계해 보세요. 하루하루가 더 따뜻해지고 더 가볍고 더 행복하게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60세 이후 인생이 술술 풀리는 사람들의 7가지 공통점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조금만 돌아보면 이 7가지는 아주 거창한 비법이 아닙니다. 누구나 지금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작고 단순한 변화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변화들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놀라울 만큼 편안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60세 이후의 삶은 나이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라 방식만 바꾸면 훨씬 더 편안해지고 즐거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관계는 가볍고 따뜻하게 만들고 배움은 끊지 않고 건강에 투자하고 돈은 걱정보다 계획으로 다루고 마음은 젊게 유지하고 나만의 의미를 다시 만들어가는 삶. 이 7가지는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더 빛나게 만들어주는 실질적인 변화의 방향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내 나이에 뭘 바꿀 수 있겠어?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60부터가 진짜 자기 인생입니다. 세상의 기대 대신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 수 있는 가장 자유로운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60대, 70대, 80대가
더 편안하고 더 따뜻하고 더 풍요롭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을 더 빛나게 해줄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는 조금 민감하지만 누구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이야기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중에 몸이 불편해지면 요양원에 가야 하나? 혼자 사는데 아프면 누구한테 기대지? 아이들한테 부담 주기 싫으니까 그냥 요양병원으로 가는 게 낫겠지. 많은 분들이 마치 노후 요양원이라는 공식처럼 당연하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생각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완전히 바꾸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은 전 세계적으로 노년 돌봄의 방향이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설 중심 돌봄에서 집 중심 돌봄으로 이동하는 변화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평생 살아온 곳은 집입니다. 익숙한 공간, 내 손에 잡히는 물건들, 매일 보는 풍경과 소리. 이런 환경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큰 안정감을 줍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의학 돌봄 기술 정책까지 모든 요소가 집에서 오래 안전하게, 편안하게 살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집에서 돌봄을 받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면 이제는 당연하고 그리고 더 건강한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제목처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양원? 가지 마세요. 노후 돌봄은 이제 집이 최고의 요양원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왜 요양원을 필수 선택지로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지, 집이 어떻게 최고의 요양원이 되었는지, 실제로 집에서 어떤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지금 당장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이 네 가지를 아주 쉽게 그리고 현실적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강의가 여러분의 노후를 바꾸는 작은 전환점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요양원을 멀리해야 하는 이유. 여러분, 집이 최고의 요양원이다라는 말이 왜 나왔을까요? 그 이유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요양원 비판이 아니라 현실적인 노년 삶의 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유. 생활 주도권을 잃기 쉽다. 요양원에 입소하면 가장 먼저 느끼는 변화가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내가 내 삶을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워진다는 점입니다. 식사 시간, 목욕 시간, 취침 시간, 기상 시간까지 모두 정해져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한 공간에서 여러 어르신을 관리하다 보니 규칙적인 일정에 맞춰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평생 자유롭게 살아오신 분들이 갑자기 정해진 스케줄 속에 들어가면 그 순간부터 삶의 리듬과 만족도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내 방식대로 살고 싶다는 마음이 더 강해지는데 요양원에서는 그 자유를 온전히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 이유. 정서적 고립감. 요양원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외롭다입니다. 물론 요양원 직원분들은 정말 열심히 도와주고 돌봐주시지만 자식들은 자주 오지 못하고 친구들은 멀리 떨어져 있고 옆방 어르신들과도 성격이나 생활 패턴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치매 초기나 경도 인지장애가 있는 분들은 낯선 곳에 가면 인지 기능이 더 빠르게 떨어지는 사례도 많습니다. 사람은 익숙한 환경에서 가장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생활하면 신체 건강까지 함께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이유. 비용 부담이 생각보다 크다.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요양원은 국가 지원이 있으니까 싸지 않나?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요양 등급이 있어도 월 120만에서 200만 원은 기본이고 등급이 없으면 비용이 250만에서 300만 원도 흔합니다. 게다가 간병비, 비급여 서비스, 병원비, 위생용품 비용, 이런 추가 비용이 계속 쌓입니다. 반면 집 기반 돌봄 서비스는 등급만 있으면 월 40에서 100만 원 정도로 충분하며 필요한 서비스만 선택해서 받을 수 있어 훨씬 효율적입니다. 정리. 요양원을 선택하면
1. 생활의 자유가 줄어들고 2. 정서적 고립감을 느끼기 쉽고 3. 장기적으로 비용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지금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가능하면 시설 입소는 최대한 늦추자, 집에서 돌봄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강화하자, 이렇게 방향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도 강조합니다. 요양원은 마지막 선택지일 뿐, 첫 번째 선택지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집이 최고의 요양원이 되는 이유. 여러분, 그렇다면 왜 지금 시대에는 요양원보다 집이 더 좋다는 이야기가 나올까요? 단순히 집이 익숙해서 좋은 정도가 아닙니다. 정말로 과학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집이 최고의 요양 환경이 될 만한 이유가 확고하게 있습니다. 지금부터 4가지 핵심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 집은 평생의 기억이 쌓여 있는 공간이다. 사람의 뇌는 익숙한 공간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기능이 유지됩니다. 반대로 낯선 환경에 놓이면 스트레스가 커지고 특히 고령자의 경우 체력 저하, 인지 기능 저하, 우울감, 이 빠르게 생겨납니다. 예를 들어 치매 초기 단계의 어르신이 집에서는 양치, 식사, 이동 등 일상생활을 잘하시다가도 요양원에 들어가자마자 급격히 기능이 떨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왜일까요? 집은 몸과 마음이 기억하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손잡이가 있는지, 어디에 컵이 있는지, 어떤 소리와 냄새가 나는지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혼란이 적고 자율성이 유지됩니다. 그래서 의사, 간호사들이 한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가능하면 집에서 지내게 하세요. 그게 건강에 더 좋습니다. 2. 장기요양보험이 집 기반 돌봄을 더 강하게 지원하고 있다. 과거에는 요양원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정책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은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같은 재가집 기반 서비스에 훨씬 더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왜 이렇게 할까요? 집에서 돌봄을 받게 하면 어르신의 건강이 더 좋고 의료비, 돌봄 비용이 줄고 가족의 부담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즉, 집 중심 돌봄이 국가 전체에도 더 좋은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3. 의료 기술 발전으로 집에서 관리가 더 쉬워졌다. 이 부분이 요즘 변화의 핵심입니다. 예전에는 혼자 살면 위험하다, 쓰러지면 아무도 모른다. 이런 이유로 요양원 입소를 고민하셨죠. 하지만 지금은 기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요즘 집에서 가능한 기술을 예로 들어보면 낙상 감지 센서, 넘어지면 자동으로 알림, AI 활동 모니터링, 일정 시간 움직임 없으면 자동 체크, 스마트워치 건강 모니터링, 심박수, 혈압 이상 시 긴급 알림, 24시간 응급 콜 서비스, 약 복용 알림 시스템, 자동 조명, 안전 센서. 이런 기술들이 10년 전만 해도 수백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20에서 30만 원 되면 충분합니다. 즉, 집이 훨씬 더 안전해졌고 혼자 있어도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4.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요즘 복지센터, 지자체, 건강보험공단, 병원 등이 협력해서 집에서 오래 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료 저가 도시락 배달 서비스, 독거 어르신 안부 확인 서비스, 방문간호 방문재활, 집 청소 정리 지원, 병원 동행 서비스, 인지건강 프로그램 제공. 이런 서비스들이 지금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예전처럼 가족이 24시간 붙어 있어야 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정리하자면 집이 최고의 요양원이 되는 이유는 가능하기 때문이 아니라 집이 진짜로 어르신의 건강에 더 좋기 때문입니다. 결론. 요약하자면 1. 익숙한 환경의 안정감 2. 정부 정책 변화 3. 기술 발전 4. 지역 돌봄 확대. 이 4가지가 맞물리면서 집이야말로 노년의 삶의 질을 가장 높여주는 공간이 된 것입니다. 집에서 가능한 4가지 핵심 돌봄 시스템. 여러분, 이제부터는
그래, 집에서 사는 게 좋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실제 돌봄은 누가 해주지? 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집에서 돌봄을 받는 건 가족이 직접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자식들 다 바쁜데 누가 도와주지? 하지만 요즘은 전문 서비스가 집으로 찾아오는 시대입니다. 병원, 요양사, 재활 전문가, 복지 서비스가 내가 사는 곳까지 직접 와주기 때문에 집에서 생활하면서도 부족함 없이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핵심 4가지를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1. 방문 요양 서비스. 생활 돌봄의 핵심. 가장 널리 알려진 서비스입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직접 집으로 방문해 일상생활을 도와주는 형태입니다.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식사 준비, 씻기 도움, 청소 정리, 세탁, 병원 이동 보조, 산책 말벗, 약 챙겨드리기, 어르신의 컨디션에 맞춰 주 2에서 5회 하루 2에서 4시간 정도 원하는 시간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전부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 없이 전문가가 정기적으로 방문해주기 때문에 생활의 기본 리듬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2. 방문간호 방문재활. 의료적 관리까지 집에서. 나는 혈압당뇨 관리가 필요한데 괜찮을까? 재활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하는데 병원까지 가기 힘들다. 이런 고민이 있으신 어르신들에게 방문간호와 방문재활 서비스가 큰 도움을 줍니다. 방문간호. 간호사 선생님이 집까지 방문해 혈압 혈당 체크, 상처 소독, 욕창 관리, 투약 관리, 건강 상담 을 제공합니다. 병원에 자주 가지 않아도 집에서 꾸준하게 건강을 관리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재활.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가 집으로 찾아와 근력운동, 관절 스트레칭, 보행훈련, 균형훈련을 도와줍니다. 정기적으로 받으면 낙상 예방, 근력 유지, 이동 능력 회복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3. 주야간보호센터. 낮 동안 안전하게, 저녁에는 집으로. 주야간보호센터는 가성비가 가장 좋고 만족도가 높은 서비스로 꼽힙니다. 어르신은 아침에 센터로 가서 식사, 운동 프로그램, 인지활동, 물리작업 치료, 여가 활동, 간호건강 체크,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받고 저녁에는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즉, 낮에는 케어, 치료, 사회활동, 밤에는 편안한 집에서 휴식, 이 조화되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가족들도 부담이 크게 줄었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4. 스마트 홈케어 시스템. 기술이 집을 안전하게 만든다. 요즘 가장 빠르게 확산되는 돌봄 방식입니다. 최근에는 20에서 30만 원대만 투자해도 집을 완전히 안전주거 환경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낙상 감지 센서. 넘어지는 순간 자동으로 알림이 가족과 보호자에게 전달됩니다. 응급 호출기. 버튼만 누르면 119나 전문 콜센터로 바로 연결됩니다. 활동 모니터링 AI. 평소 생활 패턴과 다른 움직임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확인합니다. 스마트 조명 센서. 어두운 화장실, 복도에서 자동으로 불이 켜져 야간 낙상을 줄여줍니다. 복약 알림 시스템. 약 먹는 시간을 잊어버리는 문제를 해결해줍니다. 기술이 도와주기 때문에 혼자 계시는 어르신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정리. 이제는 집에서도 생활, 의료, 재활, 안전관리까지 모든 돌봄 요소가 가능합니다. 과거엔 집에서는 돌봄이 불가능하다는 시대였지만 지금은 집이 더 안전하고 전문적인 시대입니다. 그것도 훨씬 경제적인 비용으로요. 집을 요양 가능한 집으로 바꾸는 방법. 여러분, 이제 집이 최고의 요양원이다라는 말이 이제 감으로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실천 가능한 이야기라는 걸 아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바로 집을 돌봄이 가능한 집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어렵지 않으면서도 어르신의 안정과 삶의 질을 폭발적으로 향상시켜 줍니다.
지금부터 아주 현실적인 방법 3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집 구조를 안전하게 바꾸기. 사고의 70%는 집 안에서 발생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사고는 낙상 넘어짐입니다. 그래서 구조를 조금만 바꿔도 안전도가 극적으로 올라갑니다. 미끄럼 방지 매트. 화장실, 베란다, 주방은 반드시 미끄럼 방지 매트로 바꾸면 주요 위험이 거의 사라집니다. 손잡이 설치. 욕실, 복도, 침대 옆, 현관 입구. 이 네 곳만 손잡이를 설치해도 넘어짐 사고의 50% 이상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문턱 제거. 작은 문턱 하나도 고령자에게는 큰 장애물입니다. 보행기나 휠체어 사용 가능성을 고려하면 초기에 제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도 밝기 조절. 어두운 공간에서 낙상이 많습니다. 야간 센서 조명으로 자동 점등 기능을 넣으면 밤에 화장실 가시는 길이 훨씬 안전해집니다. 침대 높이 조절. 너무 낮거나 높은 침대는 앉았다 일어나는 과정에서 넘어지기 쉽습니다. 앉았을 때 무릎이 90도가 되는 높이가 이상적입니다. 이 정도만 해도 집이 훨씬 안전해지고 돌봄 친화적인 공간으로 바뀝니다. 2. 식사 영양관리 시스템 만들기. 노년기 건강 문제의 60%가 잘 못 먹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요즘 좋은 서비스들이 많기 때문에 관리가 훨씬 쉽습니다. 도시락 배달 서비스. 고령자 영양식 전문 업체들이 많아 저염식, 당뇨식, 연식 씻기 쉬운 음식, 균형 도시락 등으로 구성된 식사를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영양 간편식 구독 서비스. 고단백죽 간편 영양식품 등 한 끼라도 제대로 챙기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매우 도움이 됩니다. 약 복용 관리 시스템. 자동 알림 약통. 일주일간 약 정리함. 약 복용 시간 알림 앱. 이런 도구들이 약 먹는 시간을 잊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정리하면 혼자 사시더라도 식사와 약 복용은 더 이상 걱정할 요소가 아닙니다. 3. 돌봄 네트워크 구축. 집에서 안전하게 오래 살 수 있으려면 혼자 모든 걸 관리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변에 돌봄망을 만들어두면 부족함 없는 돌봄 환경이 됩니다. 돌봄 네트워크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방문 요양사. 생활 전반을 도와주는 실제 수행자. 2. 주치의 방문 간호사. 건강 체크, 재활, 투약 관리 등 의료 담당. 3. 지역복지센터 동사무소 복지관. 안부 확인. 무료 저가 서비스 제공. 도시락 배달. 정리정돈 지원. 등 생활 지원. 4. 주야간보호센터. 낮 시간 동안 사회적 활동과 치료 제공. 5. 가족 그룹 채팅방. 요즘은 가족 단톡방에서 방문 요양사 센터와 함께 어르신 상태를 함께 공유하며 관리하는 방식이 많아졌습니다. 이 5가지가 서로 연결되면 어르신은 혼자 살아도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하루 종일 주간 야간으로 촘촘하게 관리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 집을 요양 가능한 집으로 만드는 작업은 큰 공사가 아니라 작은 변화들의 누적입니다. 집 구조 안전화, 식사 영양 관리 체계, 돌봄 네트워크 구축, 이 3가지만 갖추면 어르신은 병원이나 요양원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안전하게, 편안하게, 품위 있게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비용 구조 비교. 여러분, 이제 가장 현실적인 부분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비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 돌봄을 고민할 때 집이 좋긴 한데 비용은 어떨까? 요양원이 더 싸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비교해 보면 집 기반 돌봄이 훨씬 경제적이고 효율적입니다.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1. 요양원 비용 생각보다 매우 높다. 요양원 비용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1. 등급이 있는 경우 월 120만에서 180만 원 정도가 평균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포함되지 않는 비용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기저귀, 위생용품, 간식, 비급여 간병, 개별 활동 프로그램,
이런 비용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월 200만 원 이상 나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2. 등급이 없는 경우. 이 경우는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시설에 따라 월 250만에서 300만 원 이상입니다. 게다가 병원 진료, 약가, 비급여 치료 등이 늘어나면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2. 집 기반 돌봄 비용. 맞춤형이라 훨씬 저렴하다. 반면 방문 요양주야간 보호 등 재가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비용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1. 방문 요양. 장기 요양 등급이 있으면 본인 부담금은 월 10만에서 40만 원 정도. 2. 주야간보호센터. 가성비 최고라 불립니다. 등급이 있으면 본인 부담금 월 15만에서 35만 원 정도. 3. 방문간호 방문재활. 등급에 따라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이용 가능. 4. 스마트 안전장치. 한번 설치하면 끝입니다. 20에서 30만 원 수준으로 비용 대비 효과가 매우 큽니다. 즉, 집 기반 돌봄은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고 필요한 영역만 비용을 지불하므로 전체 부담이 훨씬 낮습니다. 3. 실제 비교. 집 기반 돌봄. 월 평균 비용. 요양원 200에서 300만 원. 집 기반 돌봄 40에서 100만 원. 생활 주도권. 요양원 낮음. 집 기반 돌봄 높음. 정서적 안정감. 요양원 낮음. 집 기반 돌봄 매우 높음. 의료 재활 접근성. 요양원 내부 프로그램에 의존. 방문간호 재활로 집에서 가능. 가족과의 거리. 요양원 멀어짐. 집 기반 돌봄 가까움. 보시는 것처럼 집 기반 돌봄은 비용 대비 품질이 훨씬 높습니다. 특히 장기적으로 보면 10년, 15년 누적 비용 차이가 수천만 원, 많게는 1억 이상 차이 나기도 합니다. 정리. 요양원은 편리하지만 비용과 정서적 부담이 높다. 집 기반 돌봄은 경제적이고 삶의 만족도가 높다. 즉, 돈도 덜 들고 건강도 더 좋고 삶의 질도 높은 방식이 바로 집 중심 돌봄입니다. 지금 당장 준비할 5가지 체크리스트. 여러분, 지금까지 집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집이 왜 최고의 요양 환경인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이제는 행동으로 옮길 단계입니다. 지금 당장 해볼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체크리스트 5가지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장기요양보험 등급 미리 확인하기. 대부분 등급을 너무 늦게 신청하다가 필요한 돌봄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65세 이상이라면, 일상생활이 조금이라도 불편하다면, 치매, 관절염, 허리보행 문제 등이 있다면 등급을 미리 받아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등급을 받는 순간부터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방문간호, 재활서비스 등을 저렴하게 바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집 구조 점검하기.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낙상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노년기 생활의 핵심입니다. 점검 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화장실 미끄럼 방지, 침대 주변 정리, 문턱 유무, 손잡이 설치 위치, 야간 조명, 카펫 러그 제거, 전선 정리. 단 30분만 투자하면 사고 위험이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꼭 한번 집을 둘러보면서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3. 지역사회 서비스 조사하기. 요즘은 지역마다 정말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알아서 알려주는 서비스가 아니라 찾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어 도시락 배달, 가사, 청소 지원, 안부 확인 서비스, 병원 동행, 복지관 인지 프로그램, 무료 건강 체크, 수급자, 독거 지원 서비스. 이런 것들이 많지만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에 전화 한 통만 하셔도 이용 가능한 서비스 목록을 다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4. 방문간호, 주치의 연계 준비. 나이가 들수록 병원 가기 귀찮다, 내일 가야지 하다가
중요한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방문간호와 주치의 연결을 미리 해두면 집에서 건강 체크를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어 건강관리의 공백이 크게 줄어듭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관절 문제, 치매 초기 등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5. 가족과 역할 분담 협의하기. 돌봄은 결국 혼자가 아닌 팀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가족끼리 누가 방문 요양사와 소통할지, 병원 일정은 누가 챙길지, 위급 상황 연락망은 어떻게 할지, 스마트 기기 알림은 누가 관리할지, 이렇게 역할을 미리 나누어 두면 실제 돌봄이 필요할 때 훨씬 수월합니다. 특히 가족 그룹 채팅방을 만들어 어르신의 상태를 공유해 두면 돌봄 공백이 거의 사라집니다. 정리. 지금 말씀드린 5가지는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고 돈도 많이 들지 않습니다. 등급 확인, 집 구조 점검, 지역 서비스 조사, 방문간호 주치의 연계, 가족 역할 분담. 이 5가지만 해두면 앞으로의 노후는 훨씬 안전하고 편안하고 걱정이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강의를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하시는 질문을 Q&A 형식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Q1. 몸이 많이 불편해도 집에서 돌봄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의료적 돌봄이 필요하면 무조건 시설로 가야 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방문간호, 방문재활, 24시간 응급 알림 시스템, 주치의 왕진 서비스, 장기요양 재가 서비스, 이런 것들이 결합되면 웬만한 의료생활 관리가 전부 집에서 가능합니다. 특히 침대에서 일어나기 어렵거나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도 방문 간호재활 서비스를 활용하면 시설에 가지 않아도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Q2. 자녀가 멀리 살아서 걱정인데 그래도 집에서 돌봄이 가능할까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요즘은 안전 센서, 낙상 감지, 방문 요양사 보고 시스템, 보호자 알림 앱, 화상 통화 모니터링, 이런 디지털 도구들이 있어서 가족 간의 물리적 거리가 멀어도 돌봄 공백이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게다가 방문 요양사, 지역복지관, 주야간 보호센터 등 전문 돌봄 네트워크가 있으니 자녀가 멀리 살아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3. 요양원보다 집이 더 좋다는 건 알겠는데 비용은 정말 더 적게 드나요?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요양원은 월 200만에서 300만 원 이상이 기본이고 비급여가 예상보다 많이 붙습니다. 반면 집 중심 돌봄은 월 40만에서 100만 원 사이에서 필요한 서비스만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0년, 15년 단위로 계산하면 수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집에서 오래 살기 정책을 강화하는 이유가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도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Q4. 집에서 돌봄을 받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인가요? 딱 한 가지입니다.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 하지 않는 것. 집 기반 돌봄은 방문 요양, 방문간호, 지역복지 서비스, 주야간보호센터, 가족 소통, 이렇게 돌봄 네트워크로 완성됩니다. 이 네트워크만 갖추면 시설에 가지 않아도 훨씬 편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Q&A 요약. 집에서도 충분히 돌봄 가능. 자녀가 멀리 있어도 관리 가능. 비용은 집이 훨씬 경제적. 중요한 건 돌봄팀 구축. 여러분, 오늘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노후는 어디로 가느냐가 아니라 어디에서 내 삶을 지키느냐의 문제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요양원 가야지, 자식들에게 부담 주면 안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오늘 말씀드렸듯 이제는 시대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방문 요양, 방문간호, 재활 서비스, 주야간 보호, 스마트 모니터링, 지역복지망,
이 모든 것이 우리 집으로 찾아오는 시대입니다. 집에서 안전하게, 편안하게, 품위 있게 살 수 있는 기반이 이미 다 갖춰져 있습니다. 따라서 노후의 기준도 바뀌어야 합니다. 이제는 시설로 가야만 돌봄이 가능하다가 아니라 집에서 돌봄을 받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더 건강하다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살아온 공간, 가장 많은 기억이 담겨 있는 그 집이 여러분의 마지막까지 지켜주는 최고의 요양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가 여러분의 노후 계획을 새롭게 설계하는데 작은 용기와 힌트가 되었다면 정말 기쁘겠습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누구보다 편안하고 따뜻하고 존중받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